주식? 기업들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서 실업을 내고 도산하는데 주식?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미국 부채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정말 미국 부채가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부채 규모만 해도 한 30조 달러, 거기에다가 이자만 1조 달러 정도 내는 상황이니까요. 거의 빚으로 막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하기 전에 잠깐 경제 용어에 대해서 여러 시청자분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알면은 뭐 경제신문이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꼭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대비하는 마음에서 이 경제 용어를 알고 그 뜻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다. 그럼 과연 인플레이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화폐를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 거고 이게 양적 완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거.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나 은행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금리를 하는 겁니다. 왜?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수거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반대적 개념의 경제 용어가 있어요. 뭐죠? 디플레이션. 야, 디플레이션은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뭐겠어요? 디플레이션은 정확하게 하나 생각하면 돼요. 돈이 귀해진다. 그전에는 돈을 많이 발행해서 돈이 많아졌는데 디플레이션은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기업에서 계속 생산을 내고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기업의 수익이 없다는 거죠. 기업의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야 돼요. 직원들 잘라야 돼요. 왜? 돈이 없으니까.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업자들이 증대되는 거죠. 물가는 떨어지지만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국가 부도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달러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IMF 당한 것도 우리나라 은행, 중앙은행에 지불할 달러가 없어서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갖고 있고, 자, 그러면 디플레이션 때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은 저희 9월 18일 날 뭐 금리 인하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예측하기에 0.25 정도의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결국은 금리 인하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서 왜 기업이 위축되고 힘들까요?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하면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시소라고 알죠? 시소. 자, 모든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도 어느 한 나라,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시소가 기울어지는 거를 똑바로 놓고 기울어지는 거를 똑바로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경제 용어가 있어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을 대비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경제 용어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대공황이 올까요? 대공황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공황이라는 올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대공황이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대공황은 아주 심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막상 그냥 대공황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사회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면은 강력한 디플레이션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디플레이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왜 흑백 사진 같은 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연기가 막 나고 비 오는데 사람들이 담배만 피고 줄 쫙 서 있는 모습 보셨죠? 그게 배급받는 거예요. 자,
첫째, 기업이 무너집니다. 예, 소비가 안 돼요. 지출이 안 되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줄을 서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도 안 되고 지출도 안 되고 기업이 무너지고 국민들이 먹고 굶주리고 그리고 입지도 못하고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무너집니다. 정말 강력한 디프레이션, 공황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없었을까요?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검은 목요일이라고 주식이 대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게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대공황을 맞이합니다. 그땐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진짜 방향도 못 잡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뉴딜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뉴딜. 뉴딜이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안 뭐 이런 뜻인데 자, 실업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건사업, 도로, 항만, 여기 댐도 만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실업자들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만들어준 거고 일자리를 창출해준 거고 거기에 월급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월급으로 다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정책을 했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강력한 디프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계 2차 대전이었어요. 그때 1차 대전 때 미국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미국은 중립국가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2차 세계 대전 때도 미국은 중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공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아니 참전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라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수 무자를 생산해서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대공황은 정말 무섭습니다. 주식? 기업들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내서 실업을 내고 도산하는데 주식? 어떻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비하자고요. 알고는 있자고요. 제 생각은 그겁니다. 자, 이 대공황 시대가 지나면은 국민들이 애원을 해요. 어떻게 애원합니까? 제발 돈 좀 찍어주세요. 제발 돈 좀 찍어주세요. 그럼 국가는 함부로 화폐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깡패들도 있잖아요. 깡패들도 싸우는데 여기가 갔는데 얘가 시비 걸어서 때렸다. 그 명분이 안 돼요. 전부 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제발 돈 좀 찍어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요? 아, 잘됐다. 이번 기회에 돈을 풀자. 어디서 많이 듣던 상황이죠.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팬데믹. 10년에 거쳐 발행할 화폐를 단 1년 만에 발행한 이유가 뭐예요? 왜? 팬데믹으로 국가 간에 물건이 이동할 수도 없고 개인과 개인 간에 대화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나눠줘야죠. 그런데 팬데믹은 국민들이 그다지 원하지 않았어요. 국가가 그렇게 정책을 낸 거죠. 왜? 경제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대공황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제발 돈 좀 주세요라고. 그래서 국가는 그래, 잘 됐다. 돈만 풀면 되는 거야. 하고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디플레이션으로 시소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그럼 국가는 다시 인플레이션 쪽으로 이렇게 평형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면 지금 가위 없나요? 가위 이렇게 된 거 있죠. 세운 거 이렇게 가파라지는 거예요. X자처럼. 그러면은 평형에서 기울어진 걸 맞추는 것보다 X자로 가파른 거를 맞추기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너무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생소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알고 가자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고 가는 것과 무방비로 당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강력 인플레이션입니다. 아주 초강력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나 경제 이쪽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기준은 한 달 사이에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글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망합니다. 패전국이 되죠. 그때 패전 국가에 배상금을 치러야 돼요. 그때 독일은 망해가지고 폐허된 패전국인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배상합니까?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좋아! 마르크를 대량으로 생산해냅니다. 마치 윤전기를 계속 잉크를 부어가지고 돈을 찍어낸 거죠. 그 돈을 찍어낸 걸 가지고 배상금을 하고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남미 쪽,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나라는 하루에 2억 프로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나라의 경제가 뭐 없어진 거죠. 돈이 휴지 조각이 완전 휴지죠. 그러니까 소세지 하나 먹으러 가려면 이만한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 소세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왜? 돈을 세야 되니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침을 꼴깍꼴깍 삭히면서 돈 쉴 때까지 그 소세지 못 먹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요. 그렇죠. 자, 아까 처음에 말하는 1차 세계대전은 전쟁 때문에 그럽니다. 전쟁에 패전국이 돼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전쟁이 치르고 나면은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왜? 전부 폐허가 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데 통화량 증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통화량 증가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서 생긴 일입니다. 자, 이러면 연결이 되죠. 자, 대공황이 왔어요. 국민들이 열광을 해요. 제발 돈 좀 찍어달라고.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명목 아래 돈을 마구 찍어냅니다. 그 많은 통화량이 생기면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죠? 요런 경제 용어.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하냐면은 만일, 정말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역사 중요합니다. 역사 알아야지 경제를 압니다. 이걸 복합했을 때, 아, 다음 순서는 어떤 것이구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경제에 눈을 좀 뜬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을 엄청 예. 하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거예요. 그렇지. 금리 인상을 그래서 한 거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금리 인하는 또 돈을 푼 거야, 지금. 금리 인하하면 다시 물가가 치솟겠네요. 아니지. 돈을 푸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난 내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하를 하고 다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가가 안정이 됐으면 이게 되는데 지금 5.5 금리에 0.25를 빼봤자 이게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갑자기 미국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면 디플레이션 되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와야지, 아주 크게. 그렇게 하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미국 부채가 너무 많다. 30조 달러. 이거 우리가 그냥 30조 달러라 그렇지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자만 1조 달러예요. 그럼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아, 1000조죠, 1000조. 1000조가 이자라고요.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 원인이 뭘까요? 왜 미국은 부채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 부자 나라가 왜 이렇게 부채가 많아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적자예요, 적자. 흑자가 아니라 적자예요. 무역에서 그렇죠. 뭐 무역 관계도 그렇고, 뭐 국채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것에 적자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부채가 늘어나지? 적자니까 부채가 나죠. 흑자면 부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 진짜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통화량 증가예요. 왜? 아니, 빚을 빚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개발을 해서 흑자를 내서 부채를 갖는 게 아니라 부채를 갖기 위해서 다시 돈을 찍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순간에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수가 있죠?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의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미국의 자존심. 그게 뭐예요? 기축통화국, 경찰국가. 그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 일에 끼어들지 않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자, 봐봐요. 지금 유럽연합, 나토라고 하죠. 뭐 그쪽에도 자기네들 뭐 군수, 장비, 인원 파견돼 있죠. 뭐 우크라이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개입돼 있죠. 무기 갖다 주죠.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도 무기 갖다 주고 또 지켜주죠. 호르무즈 해역 거기도 이 군함
이거 다 해주죠. 세상에 안 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주한미군 마찬가지죠. 그럼 그게 다 뭐예요? 지출이에요. 돈을 너무 많이 지출을 한다는 거죠. 어떤 명목으로? 경찰국가 명목으로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니 부채를 일으킬 수가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국가 부도가 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를 선언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인 달러가 무너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도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요. 미국 부채에 대해서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시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균형이 시장 공급과 수요가 어떤 균형을 맞춰서 일어나는 상황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가위처럼 X자처럼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 기울어진 게 뭐예요? 부채 때문에 그래요. 이 상태로 유지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이렇게 후청거린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해결 방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미국의 GDP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국내 총생산. 자, 미국이 부채보다 GDP가 높아지면은 부채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것은 부채가 없을 때 얘기죠. 부채 이자가 없을 때 얘기죠. 자, 부채만 삭감을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부채만 삭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채의 이자만 갚는데도 급급한데 어떻게 부채를 갚습니까? 이것도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이걸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과연 미국이라는 애가 멍청한 국가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석학과 두뇌를 갖고 있고 전 세계 10대 기업에 5개 이상 갖고 있는 이 미국이 과연 이렇게 무너질까요? 저는 무너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100년마다 패권 국가가 바뀌지만 미국은 지금 100년 좀 넘었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100년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국이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미국이 이 부채를 상환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겠어요. 이 방법도 쓰고 이 방법도 쓰고 이 방법도 쓰고. 이 과정에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뚝딱하고 부채 탕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경제 용어를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는 수도 있으니까 대비하라.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돈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부채보다 돈을 더 많이 찍으면은 해결돼요. 지금도 그래 왔고요. 근데 미국은 의회에서 부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상한선이라는 게 법으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 전에 에런인가요? 그 국무장관이 이대로 그냥 가면은 미국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사 들은 적이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이 이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네 있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매번 깨지는 거예요. 자, 공화당, 민주당 해서 의회에서 이거를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더 이상 찍으면 안 돼요. 이러다가 나라 망해요. 근데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만큼만 올려서 찍읍시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결론 뭐예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찍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결론은 대공황이 와도 돈을 더 찍으면 되고, 코로나 와도 돈 찍으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맥락이에요. 뭐예요? 대공황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예 정리하자. 그냥 대공황을 맞이해서 국가도 부도나고 기업들도 도산하고 실업자 왕창 생기자.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서 자, 달러 또 찍자. 결국은 또 통화량 증가해요. 해결 방법이. 이렇게 해서는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뭐예요? 파산이에요, 파산. 결국은. 언제까지 막을 건데요? 언제까지 돌려막기 할 건데요? GDP가 부채 비율보다 높으면 괜찮다? 이자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건 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전에 10년이 지금의 1년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또 달러 발행하겠지. 어떻게 해요? 또 국채 발행하면 돼요. 거기에 이자를 높이고 낮음에 따라서 조절을 한다? 아니에요. 달러가 무너지는데. 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CBDC 발행.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CBDC. 자, 이번에 외웠잖아요. Central Bank
CBDC,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 어디서?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면 CBDC로 어떻게 국가 부채를 없앨 수가 있지? 자, 보세요. 자, 1대1로 비율로 교환을 해줄 거예요. 일단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이 디지털 화폐 마치 우리가 이런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게 돈이란 말이죠. 1대1 교환. 그런데 점점 사회는, 국가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행적, 나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거죠. 국가는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제 가능한 국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도 해결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는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죠. 천천히 바꾸겠죠. 그렇지만 여기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갑자기 비율이 바뀌어요. 1대2, 1대3, 1대5로 바뀌는 거예요. 순진한 국민들과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국가가 하는 정책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종이 지폐들은 다 나올 것이고 국가는 이것을 1대2, 1대3, 1대5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지폐로 부채를 탕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CBDC가 통제력이 강해요. 개인의 자유표현과 침해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저는 이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부채를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더 찍어내면 되는 거고 이것은 결과가 비참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돼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라가 걷어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거죠. 월급도 반으로밖에 못 줄이고 또 노동자들 월급도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라에서도 대출 이런 거 거의 다 끊는 거고 이런 지출을 돈을 안 쓰는 거.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지출을 안 쓰는 방법이 뭐겠어요? 쓸데없이 경찰 국가라고 나서지 말고 전부 걷어들여.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왜 인기가 좋은지 아세요?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진짜 거기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항상 공장에 연기가 나고 출근할 때 막 자전거 타고 이건 뭐야? 안전모 쓰고 출근하는 모습이 쫙 있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뭐 필라델피아 뭐 이런 거 영화 보면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다 실업자예요. 그런데 외국에서 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 좀 줘. 근데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그거예요. 야, 니네 여기서 공장 져. 그리고 50%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일시켜. 그리고 야, 주한미군 철수해. 거기 있으려면 돈 줘. 자, 호르무즈 해협에 구조선 가지. 야, 우리 이제 세일가스 나와. 그러니까 야, 이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석유 나오고 가스 나오니까 구태여 먹고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니네 안 보호해줘. 전쟁 일어나. 야, 그냥 니들이 해결해. 우리가 뭐 언제까지 이런 군사 지원하고 그거 할까?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 지출 줄이는 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자리에 위태롭다는 거예요. CBDC 이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순조롭게 응할까요? 내 통제권, 내가 어디 CCTV가 사방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생활이 없는 거죠. 자, 국가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방안책이 있어요. 이거까지 해결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 힘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은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디플레이션. 공황이 오면 금도 은도 맥을 못 춥니다. 모든 자산이 다 폭락입니다. 왜? 뭐가 중요한데? 지금 다 나빠져갖고 지금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금하고 은하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단 하나 오르는 글쎄요. 공황 때만, 강력한 디플레이션 때만 오르는 단 한 가지. 달러입니다. 달러만 유일하게 강력한 디플레이션에서는 달러만 오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때는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평상시 물가가 오르는 이 상황에서는요. 금하고 은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게 인기예요. 단 하나 맥을 못 추는 것은 바로 대공황입니다. 달러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변화가 있어요. 미국이 굳건할 때만. 그러면 달러가 달러도 못 믿겠어. 미국을 못 믿겠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근본이제로 가는 거예요. 근본이제와 대공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 이런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것이 앞으로 경제나 문화, 그리고 역사, 국가 간의 어떤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왜 공부하겠어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경제 용어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뜻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제 말에 저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이런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멘트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